안녕하십니까? 합격! 직진! 낙찰! 직진! 저는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자, 이 공공조달관리사 사실 어려운 시험으로 나올 건 아니에요. 이제 수준이나 이런 게 이제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산업기사 수준의 시험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어느 시험이 됐든 기능사 시험이 됐든 기술사 시험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낯선 단어, 이런 것들을 내가 외워서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비 가격, 복수 예비 가격, 그다음에 추정 가격, 추정 금액, 예비 가격, 기초 금액. 자, 그러면 나중에 낙찰 예정 금액, 뭐 이런 것들까지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이런 것들을 비슷해 보이지만 또는 각각이 또 같기도 하고 약간씩 다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낯선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익숙하게. 근데 처음부터 뭐 단어를 찾아보면 AI도 있고 이렇지만 할루시네이션도 심각하단 말이죠.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그 개념들을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수업의 대상을 조금 쉽게 단어 설명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단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리스크 같은 단어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재밌게 하시나요? 공부 재밌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갖다 놓으세요. 최소한 이 수업 듣는 15분, 20분, 25분 정도는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가 반복하는 단어는 꼭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하면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이 단어. 자, 출발해 보시죠. 자, 이 수업의 목표는요. 자, 이제 이 과목이죠. 여기서 보시면 공급업체, 그러니까 용역, 공사,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 공공조달의 수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공공조달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 용역,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내가 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따낼 것인가. 여기 사장님들의 관심거리는요, 이거예요. 일을 따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참가해서 어, 일을 수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내 능력도 있는 대로 맞춰야 되고, 없으면 실적도 처음부터 다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갖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입찰 공고. 구체적으로 이 공공조달이라는 것을 조달청 입장에서는, 관 입장에서는, 공급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입찰로 낼 거냐, 입찰로 내지 말을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철저히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입찰 공고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법, 기술, 경제. 그래서 법적, 기술적, 경제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다음 중 입찰 공고를 분석할 때 적정성 분석을 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가 뭐 두 가지를 고르시오. 아니면 두 가지씩 이렇게 나열해 놓고 아닌 것 하나를 내겠죠. 왜냐하면 세 개짜리를 오지선다형 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지선다 내려면. 그래서 이게 저희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책은요, 공공조달관리사 이 성한당 이 책은요, 이런 요소들을 잘 분석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도 산업기사에서 기사 수준으로 살짝 원래 시험이 원하는 수준보다 그리고 이 지식이 이제 바라는 수준보다 살짝 높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찰 전략을 참가 업체 입장에서 공사,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공사, 용역, 세 파트, 그다음 물품. 근데 이거 암기에 따라서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세 파트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하는지 이거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꼭 입찰이라는 게 꼭 적격 심사를 통해서 뽑는 것도 있지만 제안서 입찰도 있어요. 그 제안서 입찰은 참가 자격 자체를
사전에 제안을 하고 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만 협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서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입찰, 그다음에 제안의 평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PT는 어떻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고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러 업체가 있지만 꼭 그 내용 PT 내용만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격 가지고도 분석을 해서 가치 두 개를 평가해서 더 점수를 많이 그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계약자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PT 내용이 좋다고 해서 우열이 이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내가 이 부분에서 약간 처졌으면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될 거고, 자, 범위 내에서는요.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격심사, 이 점수가 어떻게 배점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조달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조달업체, 우리 공급업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달청의 입장, 자, 우리 국방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한전 같은 그런 발주처 입장에서 얘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급업체와 그다음에 조달청 간의 공무원 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를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이 공급업체에서는 일단은 이 수요 발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게 주로 입찰로 나오는 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장터의 공고를 내가 모니터링해서 확인하고 그다음 수요 기간에 이제 예산도 이미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중 계획도 미리 다 나오니까 올해 이런 공사, 이런 용역, 이런 물품을 이 정도 공급받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입찰의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입찰이 반복돼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 동일한 업종 이렇다면 우리가 나라장터를 검색해서 과거의 낙찰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주요 경쟁사 주로 어떤 회사가 또 낙찰을 받았는지 그 낙찰을 받았다면 그 가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낙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98%에서 102%까지 작성되고 또는 97%에서 103%까지 작성되는 여기서 어느 파트에서 주로 낙찰 비율이 결정됐는지 그건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 낙찰 업체와 시스템 둘 다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때 어느 파트에 내가 금액을 써놓으면 될지 또는 내가 부족한 건 어떤 걸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내가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이제 입찰 참가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제가 적격 심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조달관리사가 적격 심사 2점을 줍니다. 100점 만점에 2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약간 부족하거나 뭐가 안 되더라도 공공조달 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는 회사는 명백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찰 참가 자격 실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래서 입찰 참가하실 때 입찰 그 담당을 하시는 이 공사나 아니면 설계업체 이 직원은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 업무가 요거 확인하는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입찰 실적이 부족하다면 과거 공사 용역 이런 거에 대한 이행 실적이 부족하다면 수행 실적이 부족하다면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실적을 충족시키고 그거를 상회하는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입찰 참가 자격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죠. 실적이 처음에 없는 업체는 또는 이제 물품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짤 거냐, 그럼 내가 어떻게 공급을 갈 거냐, 어떻게 많은 마진을 남길 거냐, 그거는 이제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받고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받고 이 다수 공급자 시장 MAS에 등록을 해서 이제 수의 계약이나 소액 직접 구매를 어,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장기적인 전략, 공급업체, 특히 이제 물품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공고가 난 이후에 이런 것들 준비하면 늦습니다. 사실 이 공고를 날 때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들만 들어오세요 하는 거거든요. 입찰 공고 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찰은 이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자격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순위를 다투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공급업체 공급 계획 수립의 이제 첫 번째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자, 시장 분석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세 가지 정도 수요 분석, 그다음에 입찰 공고 분석, 그리고 그 입찰 공고에 들어가 있는 그 원가까지 분석을 해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가격, 내가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가격, 이게 있잖아요. 그건 업체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합니다. 수요 분석, 입찰 공고 분석, 원가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 첫 번째 입찰 공고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법적인 적정성이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업체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제 사실 특정한 기술을 갖추거나 경력을 가진 업체들만 참가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 특정한 기술이나 막 완벽한 기술력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면 이 경쟁을 제한하거든요. 경쟁을 제한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경쟁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법령 위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자,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할 때는 자, 여기 규격이나 과업 지시서 또는 그 과업의 내용서, 우리 직무 기술서처럼 이 과업에서는 이런 그래서 서비스 명세라고도 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오브 웍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웍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해주세요. 시간적인 범위, 공간적인 범위, 그리고 거기서 수행해야 될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면 거기에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문서 안에 서술돼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의 기술과 생산 능력 대비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정한 그 조달 부서에서 원하는 그 품질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도 평가를 해서 내가 그게 적절하지 않은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저기 그 음.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잠깐 저도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게 되면 이제 몇 년 동안 또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길면 1년, 뭐 6개월 뭐 이렇게 받지만 그 정도 입찰 참가 못하면 사실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적 적정성, 법적, 기술적, 경제적 적정성 중에 세 번째 경제적 적정성을 보면 예전 가격이나 기초 금액을 분석해서 이 원가検사를 한 다음에 내가 적정 이윤을 확보 가능한지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입찰에 참가할 것이냐 참가하지 말아야 될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적정성을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사실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2점 정도 부족한 거를 채워서 갈 수 있으니까. 대박이죠? 공공조달관리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면 원가 분석, 이윤 분석을 하는 것들을 보면 원가를 어떤 내용이 구성하고 있냐. 원가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이제 일단 구분합니다. 직접, 간접. 그래서 얘는 원가는 영어로는 코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비용이라는 말로 분석하는 거랑 원가로 분석하는 건 달라요. 요만한 거 생산하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가 비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용의 전가가 됐기 때문에 이 특정한 상품
용역이 전가가 됐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비용이라는 말과 이 원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혼용해서 쓰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주세요. 이 물품이나 용역,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 이런 것들로 전가된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원가라고 부른다. 자, 그 비용은요. 자,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직접비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재경이라는 친구가 있다. 노재경. 자, 노재경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예요. 그래서 직접비는 노무비, 사람들이 일해서 이제 직접 그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노무비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 기타 부수된 경비, 뭐 공사 같으면 기계를 쓰는 경비가 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간접비는 일반 관리비, 이건 이제 직접 생산 원가로 이 상품에 전가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간접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간접비라는 말이 맞고요. 요 플러스 알파 이제 이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비율 이내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되고요. 예전 가격을 그래서 이제 역산을 해서 복수예비가의 평균 값을 추정하고 이 낙찰 하한율을 곱해서 복수예비가의 평균 가격 어떻게 추정해요? 98%에서 102%, 97%에서 103%, 여기서 15개를 평균 잡아서 내고 거기서 4개를 랜덤하게 뽑아내서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특정하게 뽑아낼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뭐 102% 넘게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것에 그러니까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한 가격의 낙찰 하한율 87.745%, 원래 87.75 해야 되는데 여기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여기서 얘는 버리고 여기서부터 반올림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올림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낙찰 비율은 88%를 계산하게 되지만 우리가 계산 자체는 88.8%를 취행하게 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87.745%를 이제 우리가 투차를 하게 곱해서 낙찰의 하한선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게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넘어가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 가능한 최저 투찰가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역산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윤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단 직접비, 내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직접 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재경, 노무비, 재료비, 경비 외우세요. 노재경, 노무비, 재료비, 경비 얘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다 간접비는 사실 일정 퍼센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가 변동 여지, 이런 설계 변경, 물가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덤핑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격을 저가로 낮춰가지고 이제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덤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낙찰 하한율 미만 입찰은 뭐 특정하게 여기 이 금액 낙찰된 금액의 87.745 이 이하는 아예 낙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찰 받을 수 없고요. 하한율 이상이라도 어쨌든 그 구조가 적자라면 이행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손해를 보면서 내가 실적을 확보하겠다 이런 업체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입찰은 어떻게 또는 입찰과 그 제안서 평가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얘를 입찰에서는 내가 얼마를 투찰할 거냐? 그리고 이 제안 입찰에서는 그 심의위원들한테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난 이렇게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었지만 그걸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이 프레젠테이션 점수에다가 이 가격 점수를 포함해서 이제 적격 심사 점수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 적격 심사 88점 또는 90점, 85점 이렇게 정해놓은 이 선을 통과하면
그 업체 순으로 그중에 이제 점수가 더 많은 업체 순으로 이때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수가 제일 많은 업체를 가격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평가위원회 관점에서 그러면 이 용역, 이 공사 이런 것들이 보통 공사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용역은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용역은 서류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그 과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얘를 평가위원회 관점에서 내가 이런 점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너무 많은 걸 다 잘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핵심 차별점. 이건 사실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실무상 한 세 개 정도의 두 개. 저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 보통 한 20분에 맞춰서 내가 반복 리허설을 하면서 충분히 이거를 평가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준비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현재 확실하지 않은 것은 사실 용역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이 정도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확인 후 다시 한번 제출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 전술은 이렇게 이제 PT가 끝났으면 최초 제시가에서 약간 여유를 확보해서 협상 범위 우리가 이제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하든 이런 그 협상 범위를 가격의 범위를 결정해 놓고 내가 점수를 오르락 내리락 조정해서 사전에 우리 수행 이행 능력 PT하고 경제적인 평가 이런 걸 받았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일단 이제 가격 점수를 얼마를 해야 될지 이걸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조정해서 어느 선에서 수준에서 결정을 해서 할 건지 그래서 내가 기술이 높다면 가격을 약간 더 높게 써도 되고 기술이 내가 좀 약하다 이러면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출제를 잘 해놓으면.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시험의 수준상 출제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 보증금 5%, 10%. 자, 제가 5%라고 한 거는 입찰 보증금은 몇 프로였죠? 5%. 계약 보증금은 10%. 자, 하자 보수 보증금은 보증금률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지금 5%, 10%도 이번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낼 거냐 아니면 이행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공제조합 또는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끊어서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서 발급할 때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다 확인한 후 이제 서명을 하면 전체 이제 계약이 되겠죠. 자,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는 이제 발주하는 부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발주하는 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리스크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가 뭡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위험인가요? 자, 위험이라면 회피할 수 있는 위험과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겠죠. 회피가 가능한 위험과 회피가 가능하지 않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회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이 리스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 리스크를 위험만으로 단어를 우리 딱 말로 번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스크라는 말을 공공조달 위험관리 이렇게 쓰지 않고 리스크 관리라고 썼는데 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리스크란 관리가 가능한, 회피가 가능한, 여기 이제 관리가 가능한 위험이다. 요 정도로. 그러면 회피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운명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지구의 생명체로 태어난 거 운명이죠.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태어났으니까 살 뿐이죠. 근데 살면서 즐겁게 살면 되죠. 우리가 감정 왜 느껴요? 그건 심리학과 분들이 공부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정을 느끼니까 이제 즐거운 감정, 상쾌한 감정,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죠. 그럼 행복이 뭐예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택배 받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 마음에 둔 상대한테 편지 받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직장 생활할 때는 인정받을 때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공공조달관리사 이번 시험에 딱 붙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년에 아마 이거 따시면 여러분도 만족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셔서 행복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공부 계속해서 가시죠. 그럼 이 리스크라는 거는 회피 가능한지 안 한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회피 가능하지 않다면 얘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리스크로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어, 그냥 존재하는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 저기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식으로. 근데 사실 그 똥을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죠. 근데 길 복판에서 똥 싸는 사람은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공자님도 저런 사람은 피하세요. 저런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나만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식별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서 볼일을 보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길 저 옆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볼일을 보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설득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식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 회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리스크가 관리 가능성이 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떨 땐 줄어들고 어떨 땐 없어지고 어떨 때는 더 크게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얘를 이행 과정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공사 수행 과정에서 이것들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이제 그때그때 바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리스크도 있어요. 특정한 시기에 생기는 리스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관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여기 리스크 관리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요, 관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할 거냐, 이게 리스크냐 아니냐, 얘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법적, 기술적, 경제적. 경제적은 내가 재산, 살림의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 살림이든 저기 그 기업 경제든 얘를 이제 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히 국가 단위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때 그걸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일정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발굴을 하고 자, 내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이게 공급망입니다. 있어야 우리가 이 어, 용역 공사 물품을 정상적으로 내가 납품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체크리스트, 과거 경험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 계약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이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얘기는 사실 분석한다는 얘기는 평가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레이드를 구분한다 이런 평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얘를 계량화, 이게 정성, 좋다 나쁘다 얘는 정성적이죠. 아프다. 이런 정성적인 표현이잖아요. 숫자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얘를 계량화 해서 나타내면 얘를 정량적 평가라고 해요. 그러면 아프다. 1부터 10까지 난 9만큼 아프다. 이렇게 내가 좋은데 이만큼 좋다. 별로 느낌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로 얘를 계량화, 그러니까 정량화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발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확률로 낼 수 있겠지만 아까 그렇게 보통 정성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는데 두 가지 요소.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곱하면 이제 리스크 점수가 된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 몇 점, 영향도는 몇 점일 때 리스크 점수는 몇 점인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요소, 이쪽 요소에 대해서
19, 87 주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겠죠. 이런 순으로. 자, 리스크의 대응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전혀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 어느 정도 회피할 수는 있지만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럼 포기해야 되죠. 그 회피 비용이 크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리스크의 크기를 줄이거나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가한다는 얘기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 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보증서를 끊어주죠. 또는 어, 공제조합을 통해서 이제 보증서를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어디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용역, 물품, 공사를 납품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증보험 회사로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어디다 내요? 조달청에 내고 국방부에 내고 교육청에 내고 한전에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증서의 형태지만 이제 이행을 못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됐다면 리스크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거를 수용이라고 하는데 리스크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없어졌는지 새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대응 전략은 회피, 완화, 전가, 수용. 자, 어때요? 오지선다형 내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회피, 완화, 전가, 수용. 자, 근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단어가 짧으니까. 아니면 회수,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만드세요. 순서를 바꿔서라도. 근데 이 단어 의미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 주관식으로 가면 리스크 대응 전략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회피 뭐뭐뭐뭐 회피는 위험이 너무 커서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완화는 이런 것들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줄이고 위험의 크기도 줄이는 이런 예방 조치들이 완화 조치다. 그리고 리스크 대응하는 전략이고 이 전가는 이 위험을 리스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보증서로 대체를 한다. 수용은 이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계속해서 계약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쓰셔야 돼요. 쓰실 수 있겠죠? 못 쓰신다고요? 그럼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제 쓰시게 될 겁니다. 제가 못 쓰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도급이라는 건 이제 원청에서 이제 다른 이제 전문 업체에 이 파트 나눠서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이 아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도급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 발주처에서 처음 낙찰 받은 업체 거기 어디예요? 원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여기 전문 용어로는 그냥 도급 업체. 그럼 이 도급 업체한테 다시 재도급 받은 그 업체를 하청 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도급, 하도급 그리고 여기 발주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도급은 이 도급받은 회사가 사실 자체 기술력, 자체 인력 이런 것만 가지고 할 때는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얘를 약간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 뭘 해야 돼요?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왜냐하면요, 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이 이 전문 업체를 돈을 안 주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사실 누차 있어 왔거든요. 특히 건설 업체에서. 물론 이제 생산업체에서도 이제 그 뭐 어음을 주고 이제 결제일을 미룬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사업체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찰 보는 공무원들도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걸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허락을 받으세요. 이게 사전 승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하도 급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주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래서 하도급업자 저는 이렇게 썼지만 법적인 용어로는 이게 뭐냐면 협력업체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 재정 안정성, 납기 신뢰도, 품질 관리 수준.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사전에 돈을 안 줄까 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 협력업체는 뭘 봐야 돼요? 기술 역량, 재정 안정성, 납기 신뢰도, 품질 관리 수준. 아니 그러면 조달청에서 원청, 이 업체들 평가하는 기준이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같은 일 하는데. 이 하도급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계약해야 되는 거는 서명 계약을 해야 되고 구두 계약 안 됩니다. 하도급 조건 이걸 명시해야 되고 이걸 하도급 지킴이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별도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금은 이제 관에서 받게 되면 관청에서 받게 되면 발주 기관에서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일 지키셔야 되고요.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냥 요 부분 보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면 실적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성과 평가, 이거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성과 평가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실적 회사 입장에서 자, 입찰 처음 신규 보는 직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업종은 내가 서류로 파악이 되는데 실적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챙겨야 돼요. 이제 이 시스템에서 돼 있습니다. 계약 실적은 향후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 금액, 납기, 품목을 명확히 등록하고 얘를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대응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납기 기한을 잘 지켰는지 품질 기준은 다 충족됐는지 그래서 이걸 정말 우수하게 했고 같은 가격이지만 좋은 품질로 납품을 했다면 우수업체 또는 공사하면서 이 원가를 많이 절감해줘서 공사 금액을 낮춰서 이런 업체들은 어때요? 네, 이런 우수업체로 등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향후 수의계약이나 우선협상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 관리, 공사든 물품이든 하자 발생할 수 있겠죠. 용역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납품 후 하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자라는 말 자체가 아, 뭐뭐 하자 이게 아니고 물건, 용역, 뭐 이제 납품한 뭔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자 있다 이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자 있는 분 없으시죠? 자, 뭐 이 공공조달관리사 공부하시는 것만 해도 자, 하자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이제 즉시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자를 방치하게 되면 이행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몰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보증서로 제출했던 거를 이제 직접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보험사에서. 이 실적 DB를 이제 구축해서 이제 수주계약서, 납품확인서, 검사조서, 준공확인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체계적으로 잘 보관해서 차기 입찰에 이제 실적 제출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조달 실적은 다음 입찰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라고요? 경쟁력이다. 경쟁력이다. 실적은 뭐라고요?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얘를 잘 챙겨야 되고 그럼 실적을 내가 구체적으로 엑셀로 챙겨 놓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지 수주계약서, 납품확인서, 검사조서, 준공확인서 이런 것들을 착착 체계적으로 잘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도 만들어져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번 강의의 핵심을 다 정리하면 자, 입찰로 갈 거냐 말 거냐 얘를 결정하는데 법적, 기술적, 경제적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 만약에 그게 이제 조달 업체 입장이라면 이게 재정 분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찰 전략은 내가 금액을 얼마를 써야 될 거냐예요. 그래서 원가 분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남을 거냐. 그리고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마진이 얼마나 남을 거냐. 이걸 설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어때요? 그냥 예, 그 기초금액에다가 내가 거기서 몇 프로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거기다 쏘죠. 더 상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계속 알림이 갈 거예요. 새로운 동영상이 뜰 때마다 이제 점점 저도 이쪽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으니까 신설 자격증이어서 어,
제가 기술사 수업, 기사 수업, 기능사 수업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 비중을 좀 늘려가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직진 기술사입니다. 자, 그래서 착수계 제출은 용역을 14일 이내, 공사는 10에서 20일 이내 요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자, 식별, 분석 평가, 대응, 모니터링 4개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하도급은 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목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3과목 공공계약관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